오늘은 김장렬 본부장님과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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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부터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투자전략본부장 맡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반도체를 많이 전공을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생활을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는 야인으로 돌아가려다가 지금 방송사에서 많이 불러줘가지고 뛰고 있는 김장렬입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라이브를 하는 일주일에 최소 15번 라이브에 얼굴을 비추는 테이버입니다. 돈 드는 얘기는 다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은데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한번 재미있게 한번 또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시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국내 시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본부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 2,500 언저리가 위에서 약간 놀고 있나요? 그 정도인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이제 FOMC가 비춰졌잖아요. 하지만 그 긍정적인데 우리 수급적으로는 또 우리 양도세에 대한 게 결정이 미결이죠. 현재로서는 안 될 것처럼 그게 약간 상쇄돼가지고 그럼 2,500 정도에서 오는 게 맞고 코스닥도 뭐 2차 전지가 여러 가지 설레발이 있었고 다시 요즘에는 뭐 온디바이스 AI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기대 심리와 그다음에 실적과의 괴리를 아직 좁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800억 초반 정도면은 적정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미국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핵심이 미국장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초에는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고 로봇이 많이 올랐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1년 내내 빅테크만 올랐거든요. 네. 1년 내내 빅테크가 오른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파월이 나와서 산타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부터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올랐던 빅테크는 빠지고 있고 그동안 못 올랐던 경기 방어주들, 경기 민감주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언제 어느 정도 속도로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은 기대감으로 시장이 랠리를 보이는 거고 이러고 난 뒤부터는 내년도 대선도 있겠다. 금리 인하 얘기도 있겠다 하니까 아마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박스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수준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1년 동안 갇혀있던 박스를 뚫었습니다. FOMC 이후에. 그거는 우리나라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수가 박스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국내는 테마장이 많이 돌 것이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황은 오히려 파월 의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많이 오른 빅테크만 조금 이제 좀 하락하는 분위기고 나머지가 순환매를 보이는 분위기라서 미국 지수도 그렇고 한국 지수도 그렇고 크게 우리가 우려했던 말 그대로 이제 뒤통수에 의한 하락은 좀 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거예요. 네. 적정하다. 네. 빅테크 가느냐 안 네. 가느냐 이런 건데 미국 오늘 그랬잖아요. 그 태양광 이런 거 많이 올랐죠. 네, 신재생활에서 네. 금리 때문에 망가졌던 네. 거 확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가 오늘 신재생이 좀 따라가고 다른 게 빠지고 하다 보니까 오른 거 빠지고 내린 거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형주. 네. 그렇죠. 반도체주하고 자동차까지 네. 네이버까지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움직이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테마성했던 것이 빠지고 온도차는 센 것 같은데 저는 적정하다 보고 있고 아까 태훈님 말씀하신 미국도 빅텍이 약간 무겁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은행 같은 거 아니면 하여튼 그 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지방은행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성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많이 오르고 그런 숨고르기 아니고 이게 마치기가 계속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그러니까 파월의 그 발언이 FOMC 발언이 네.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다, 굉장히 완화적이었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뭐 침체나 이런 여부는 되게 작게 보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강세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강세장을 많이 예상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두 분의 좀 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침체는 일단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냥 침체에 대한 증거가 없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제 또 미국에서 나온 경제 데이터 보면은 소매 판매 좋게 나왔고 좋게 나왔죠. 맞아. 고용도 낮게 나왔고 그리고 수출입 물가 낮게 나왔고 말 그대로 이제 고용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애틀란타 연은에서 하는 그 GDP 나우 보시면은 GDP 나우가 원래 1% 후반대 나오다가 2.6%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4분기 GDP 네. 성장. 4분기 2% 중반대 성장 또 한다 그러면은 성장 좋죠. 경기 좋죠. 그리고 연준도 침체를 아직까지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에서 침체하는 곳은 유럽이 침체고 그렇죠. 중국이 애매하고
미국은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꺾이면은 장이 박살 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눈여겨보는데 미국이 잘 버티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침체 가능성이 당장은 낮다. 다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분명히 경제 지표가 꺾이고는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꺾이는 상황 속에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가 골든 타임에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내년에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혹은 뭐 보험적 금리 인하라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우선적으로 내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부분은 내년도의 최대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경기 침체는 없다고 현재는. 예, 지금은 없죠. 근데 오늘 갑자기 꺾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과거에 늦었잖아요. 금리 인상하는 걸 늦게 했잖아요. 그걸 인정했으니까 이번에도 금리 내리는 걸 또 늦게 할까봐 그거를 잘 영어로 aware 알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아까 선제성이거나 아니면 CPI가 2% 근처까지 안 가더라도 그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시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올 건지 안 올 건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잊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볼까? 한 3월? 4월? 그때까지는 경기 침체를 일단 잠깐 잊어버리고 주시장을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그 점도표상으로 그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언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좀 세 번은 보통 이제 내년에 없을 것이다 또는 한 번 정도 있을 것이다만 그랬는데 세 번이나 언급돼서 이건 충분히 낙관적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게 패드워치에서 지금 보면은 이미 연준 FOMC 들어가기 전에 4, 5회를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는 3번 인하하겠다고 연준이 점도표를 찍자마자 지금 확 내려갔지. 또. 5에서 6회, 6에서 7회를 얘기해요. 4.0까지. 그래서 3.7. 1년에 지금 그 FOMC가 8번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을 낮춘다라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도 3월부터 계속 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지금 12월에 나온 우리 뭐 경기 지표나 인플레이션 지표는 10월보다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1월에 발표될 12월 지표는 여기보다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죠. 근데 요 올라가는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경기 좋은데 인플레가 다시 반등하네? 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비싸네? 하면서 좀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는 둬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약간 그 FOMC 기자회견에서 딱 얘기가 나왔던 게 기자들이 이걸 제일 궁금했거든요. 뭐 보고 금리 인하할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증거를 뭘로 볼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뭐 과거 2013년도 1월 때 했던 거 그리고는 과거의 데이터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바라보고 있는 부분 중에서 고용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경제 지표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딱 기자가 질문 이렇게 했어요. 예상보다 내년 성장 좋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했거든요. 예상보다 성장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고용도 좋을 거고 안 하지 그럼 금리나. 네, 그러면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기자가 반대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업률이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결국 데이터 디펜던시는 계속 이어지는 건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경기가 좋아버릴 때 실업률이 안 올라가면서 경기만 꺾일 때 그리고는 그 사이에서 경제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FOMC 끝나고 난 뒤에는 계속 풀배팅 들어가는 게 금리 인하 할 거다. 내년 상반기에 무조건 한다. 어제자의 미국의 모든 언론사 헤드라인이 다 전부 다 그거였어요.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확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러면 과열되는데 과열이 먼저 초반에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따라오고 그게 선행되면서 금리 인하라는 개념보다는 그 CPI가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할 것이고 CPI 내려가는데 경기는 확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이거를 암시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계속 희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으로서 금리 인하하는 거 맞고 경기 침체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나중 문제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혹시나 이제 1월 달에 CPI가 살짝 오르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비싸요. 비싸요. 네. 미국 많이 비싸지 않나? 미국 좀 많이 비싸죠. 나스닥 PER 한 20배 가까이 되지 않나? 나스닥 100만 놓고 보면 PER 한 지금 40배 나와요. 걔네는 그렇고 네. 이게 합치더라도 20배 가까이 될 거야 지금. 25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S&P 500이. 막 비싸죠. 많이 비싸요 지금. 근데 빅테크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평균으로는 비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진짜 잘 벌던데요. 그래서 빅테크의 거품 논란도 있는데 그 거품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넘버가 나오면 네. 저스티파이가 돼서 갈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아도비가 나왔거든요. 아도비야. 어도비. 걔네가 실적 가이던스가 뭐 미스됐어요. 정확히 넘버 못 봤는데 미스됐거든요. 그 주가가 한 7% 빠졌을 거예요. 네.
이제 확 쭉쭉쭉 가다가 한 떨어졌거든요. 근데 PER이 40배, 50배 사이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55배였습니다. 50배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넘버가 안 나오면 깨지는 거고 넘버가 낮으면은 나오면은 그냥 땡기는 거지. 그래서 근데 땡기는데 실적 나오고 뭐 하려면은 다음 실적 4분기 실적이니까 우리 구정이 2월이죠. 그때까지는 그렇게 무너질 그건 없이 그냥 가지 않을까.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나스닥을 네. 좀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좀 거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빅테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럼 앞으로 AI 시대는 막 계속된다 그러고 인공지능 시대에 갈 건데 비싸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런 거가 좀 궁금하시고. 잘 봐야죠. 네. 너무 빨리 가는 거 조심하고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건 버리지 말고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엔비디아만 램7의 핵심이지만은 엔비디아만 살 건 아니잖아요. 예. 엔비디아 주식할 때 뭐 올라갔어요? 가장 최근 많이 오는 게 암이 올라갔어요. 암이 PR이 50배인지 70배인지 비싸다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50배, 70배 넘는 주 너무 많아요. 난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온디바이스가 얼마 될지 좀 이따 이거 온디바이스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까 휴대폰은 PC 그 AP에 해당되는 거 설계하는데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다 IP를 자기가 쓰지 않으니까 IP를 누가 의존해? 그거 얘네한테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장 높게 받는 거 맞아. 그 주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쉴 때 그러니까 빅스텍 7 내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메커니즘 이해를 하면은 괜찮은 거지. 거꾸로 타면 힘든 거고. 그렇죠. 그 와중에 구글은 재미없었나? 이상한 구글은 페이크 논란이었어. 요새는 좀 구글 눌려 있죠. 제미나이가 재미있지 않게 됐어. 네, 제미나이가 에미나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어도비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지난주에 오라클 실적이 발표났어요. 오라클도 있어. 근데 오라클도 나왔는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한 2% 미스 났거든요. 약간. 매출이. 근데 그걸로 주가가 12% 빠졌어요. 12%. 네. 오늘 어도비도 7% 빠지고. 거품이라고 판단한 그러니까 거. 어도비도 지금 내년도 가이던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서 세부 데이터가 뭐냐 그러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AI 관련된 매출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모바일에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늘었고 접속자 잘 나오고 구독자 많이 늘어서 지금 우리 숫자는 잘 나와요. 근데 AI 관련된 매출은 성장이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 매출이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에 그냥 5%씩 7%씩 꼬라박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비싸다는 거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1월 되면은 셋째 주, 넷째 주 실적 발표 시작될 거고요. 그러면은 2월에 딱 우리 그 설날 전후로 빅테크들 실적 발표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나오는 기업들의 추세를 보면서 하드웨어는 좀 괜찮을 수 있겠죠.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리고는 가이던스도 이제 돌린다, 특히 반도체들 돌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안 무너질 수 있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근데 조금 너네들 기대보다 앞으로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 연에 35% 40% 성장할 거다라고 배팅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밖에 못 늘 것 같아. 그러면은 밀릴 수 있겠죠. 네. 이게 2022년도 1분기 실적 발표했다가 딱 그랬거든요. 네. 그때가 딱 발표 나자마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25%씩 막 주가가 빠질 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문제는 비싼데 가이던스가 성장률이 만족을 해줄 수 있냐라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번 겨울에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다. 네, 넘버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처럼. 그러니까 실적의 그런 작은 괴리나 충격에 의해서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주가 많이 올라간 만큼, 네, 반쪽인 올라간 만큼. 네. 그런 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은 주식과 현금으로만 딱 나눠봤을 때 비율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져갈 생각이세요? 저는 설날까지 현금 50% 정도 맞추려고요. 지금도 팔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오히려 저는 현금화를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애를 좀 팔고 있고 오히려 제가 방송 중에 공개적으로 지금 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부터 국제유가 $60대 찍고 엑소모빌 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얘기했지. 엑소모빌을 사고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는 유통주를 좀 어찌 보면 뭐 완전히 빠져있는 유통주들 이런 쪽을 좀 보고 있는 편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주가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더 갈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고 그럼 현금을 해도 안 아깝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 빼고는 거의 이제 어찌 보면은 현금화 많이 했었고 그런 식으로 좀 개인적으로 순환을 시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까지는 한 현금 비중 50%까지는 끌어올릴 생각이다. 연초에 구정. 저도 그걸 좀. 아니 저는 구정. 2월. 구정. 네. 2월까지. 1월 말. 1월 FOMC가 1월 30일이니까 네. 곧 지나고. 네. 2월 초 왔어요. 그래서 1월부터는 계속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더 올라간 분할 매도하면서 지켜보다가 구정 때까지는 현금 50%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의 뭐 그
아니, 중국에서 이제 연휴도 길게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쉬어가도 되는 구간이 또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부터도 지난주 지난주 이렇게 내려갈 때 한 2주 전에도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 왔다 갔다 100%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반 정도는 항상 현금하고 반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제 지인을 아는 사람한테는 야 지난주 내가 70%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아까 구정을 합시다. 한 날 반 이렇게 하면 저도 올라가면 조금 줄일 것 같아요. 압축을 할 것 같아 종목을. 네. 근데 압축을 하는 데 있어갖고 잔챙이들 그 다음에 뭐 내러티브 중심으로 갔던 주식은 더 줄여지고 대형주나 아니면 넘버가 나오는 주식들 많이 안 가진 주식들 그런 게 원래 눈에 들어오면 한 20개 들어오거든요. 네. 그 추리는 게 중요하죠. 한 5개 정도를 추리는 아주 힘든 작업을 크리스마스 전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건 어떨까요? 그 코로나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경기 상황인데 유동성으로 인해서 쫙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볼 때 뭐 실적이 이렇게 안 찍힐 수는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론가는 가야 되니까 실적에는 거의 그렇게 무관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엔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그 유동성은 맞아요. 그 사람들이 돈 빌려서 하는 거 그런 거 뭐 흥분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주식을 미리 판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2, 3일 뒤에 나오죠. 엊그저께 개인이 많이 팔았더라고. 2, 3일 뒤에 다시 또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 돈이 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유동성이라는 것은 그 유동성은 정부가 돈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절대 어마운트가 늘어난 거죠. 네. 지금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금리를 일어난다고 유동성이 늘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일어나니까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편안해지고 상환할 때 좀 편하고 그런 액티비티가 늘어나면 맞는데 그 자금이 새롭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액티비티가 편안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잘 가는 주식 아니면 잘 가는 게 실적이거나 뭐가 잘 가는 주식 그걸 쏠리잖아요. 자금은 한정되기 때문에 요거 팔고 저거 사게 돼 있어요. 그 변동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FOMC도 뭐라 그러냐면 또 하나 우리 QT 있죠. QT는 뭐라 그러면 QT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리 내리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시점에 내일 3월이다, 9월이다 뭐 그때 QT도 이게 자금을 이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풀어줄 거냐. 근데 그거는 별도라 얘기했거든요. 별도라는 그는 보험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인플레가 그래서 이 금리는 내릴 수 있다 선제적으로 자기가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인정한 거지만 반면에 QT라는 거 옵션을 또 갖고 있다는 거라고. QT가 만약에 바뀌면은 그건 유동성이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지금 어차피 내년도 되더라도 대통령 바뀌기 전에도 무슨 인프라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올해보다는 피크아웃이 내년 상반기 될지 모르지만 절대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네. 국채를 발행할 때 그 사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양면 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전체 자금이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관점에서 지금 유동성이 많아지냐 줄어드냐 그러면은 애매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앙은행은 어제 ECB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뭐 내년까지 그 PP 걔네들이 하는 프로그램명이 SP 아니 프로그램? 네. 약간 그 ECB에서 지금 그 QT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게 뭐 있는데. 네. PP 머시기 해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ECB 역시도 내년 연말까지 계속 QT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연준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1.2조 달러를 줄였지만 더 줄여 나갈 거다. 계속 우리는 지속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M2 통화량이랑 그 다음에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장기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평균액 기준으로 봤더니 2025년까지는 줄여야 돼요. 맞아요. 예, 연준이 지금. 한 1, 2년 더 가야 돼요.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러면 유동성을 줄이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잘 버티고 경기가 좋냐 그러면은 정부가 돈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쓰는데 그거를 연준이 계속 속도 조절하면서 받아주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건 아니지만 빡빡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고 그걸로 경기를 돌리면은 유동성이 많네 하고 연준은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최대 단점 뭐냐 그러면은 이러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안 꺾여 버리면은 고금리가 빨리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인플레 뭐 잡는다고 금리를 금리를 내추는 게 목적인데 금리 내추기는 저스티피케도 안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그럴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아까 3번 정도 열어놨는데 3번이 솔직히 우리는 3월 달쯤 하고 싶어 하잖아요. 3월 달쯤. 근데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연초 이상한 데이터 나오면은 한 6월쯤 할지도 몰라. 네.
그런 리스크를 안고 넘어가는 거지.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인디케이션 줬지만 그걸로만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아까 유동성 말씀해 주시고 유동성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러면 딱 데이터는 하나만 보시면 되는 게 우리나라 예탁잔고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예수금이 2020년, 21년도에는 70조였어요. 엄청 낮죠. 지금 50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2019년, 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 많이 는 게 맞거든요. 그 점이 뭐 20조, 30조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20조짜리가 40조가 됐다 해서 50조가 됐다 해서 맞냐 그러면은 고점 대비로는 많은 게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그만큼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갔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은 유동성 장세라고 부르는 거는 그래도 한 26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주식을 한 5대5 정도 약간은 보수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그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조금 그 지금은 주식을 좀 압축할 때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클리어죠. 어떤 쪽으로 좀 압축을 하면 좋을까요?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에 나오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반도체로 넘어가면은 네. 한국 반도체가 아. 주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반도체가 워낙 크죠. 삼성하이닉스 대형주가 있고 음. 그 다음에 HBM 장비주가 있고 HBM 장비주가 아닌 일반 장비주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재주가 있고 최근에는 뭐죠? 장비 소비주가 아닌 그 소프트웨어, 그 패블리스 설계회사, 뭐 디자인 하우스, 오만 잡것들, 온 디바이스, 잡것들이 이상한데 잘 몰라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다 돌았어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갈 데가 없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깔아줘야지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녹화하는 이 순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사야죠. 아, 그게 제가 봐서 저번 물어보는데 어느 종목 할 것이냐면 저는 만약에 70%를 만약 현금 말고 투자를 한다. 네. 70%를 그냥 했을 때 반도체를 한 30에서 35 거의 반 계통으로 묶고 나머지 35%는 잘 봐서 안 오른 거 아니면 실적이 또박또박 나오는 거. PER로 따지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배에서 15배 넘지 않는 거.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일단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반도체가 대장주가 되는 거네요. 반도체가 대장주를요. 네. 절대 주가가 여기서 15% 바로 간다. 이렇게 대장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안 가서 네. 상대적으로 5%만 가더라도 아웃퍼폼하면서 한 2기가 갈 수도 있어요. 네. 이 정도까지는 문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반도체. 혹시 그럼 좀 추가적으로 그 미국 주식에서는 좀 어느 쪽으로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를 좋아했고요. 아, 네. 근데 저번부터 AMD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암을 좀 한 2, 3주부터. 그러니까 인텔하고 AMD도 왜? PC하고 다 망가진 것들이 스스로 오니까 인텔. 근데 인텔하고 AMD는 좀 리스크가 있죠. 자체로 약간 트레이딩 성격이고. 그래서 암하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좋아했고요. 근데 이제 녹화하는 이 순간에 암이 많이 올라가고 여기서부터는 걔네들도 트레이딩이 됐어요. 지금 주가에서는 이 정도가 IT 계통에서는 보입니다. 네. 저는 근데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주도주 이게 논의할 거리가 되냐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 잘 되는 품목들 딱 놓고 볼 때 전년비로 수출이 늘어난다, 재고가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다, 다양성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난다,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거기에 다 부합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반도체, 두 번째로 보면 조선,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 뭐 최근에 변압기 쪽, 그리고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게 내년도에 결국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걔들이 돈을 벌거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이익이 증가되는 것은 그거 세네 가지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연히 하루하루 보면은 이것도 올랐다가 저것도 그치. 올랐다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러는데 길게 딱 놓고 보면은 숫자가 늘어나야 올라갑니다. 아니면은 테마 올라갔다가 다 꼬라박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매를 하냐 투자를 하냐 해서 나는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좀 더 나는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본업도 있고 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큰 거는 반도체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나는 뭐 약간 공장 다니고 이러니까 뭐 내가 변압기를 사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피부과 다니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사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좀 공부해보고 좀 책을 보고 했더니 이쪽 기업이 나는 좀 마음에 드는구나. 땡긴다. 그럼 그거 가야지.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메인 포트는 국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추가할 수 있는 걸 소부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출 늘어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조금 보는 게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영업이익이 코스피 기준으로 애널리스트 자료는 합계하면 대충 170에서 180조 나와요. 올해 영업이익이. 근데 삼성전자 형편없고 하이닉스 한 8조 적자 나는 걸 합해서 170
170 몇 조인데 내년에 지금 컨센서스가 250, 60조가 되거든. 그럼 80조 이상이 늘잖아요. 80조 늘어난 거에 한 반, 40조가 반도체 삼성하이닉스. 기타 조그만 합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한 50%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80조 중에 거의 반이 반도체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봤을 때 아까 뭐라 했지? 70% 투자한다. 30% 빼고 현금. 그럼 70% 중에 반을 반도체에 꼭 삼성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타당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올라간 거, 뭐 뭐 의료기기건 조선이건 뭐 다 있는데 여기서는 주가를 봐야지. 이거는 삼성하이닉스 다르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으면 좀 천천히 가고 많이 빠지면 들어가고.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 이제 그 나머지 35% 갖고 있는 거 적자를 하면 힘든 거니까 그거 하는 스킬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 처음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2021년도. 그때는 제가 여기 딱 나왔을 때 21년 하반기 요때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삼성전자 질문 주시길래 사면 안 된다고. 맞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야 되고. 21년도에는 다른 방송 채널을 가서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지금 사시면 큰일 난다. 사시면 안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충분히 빠지고 난 뒤에 그때 접근하는 게 이 사이클 산업의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는데 올해 초부터는 계속 반도체만 말씀드린 이유가 올해 초부터 해서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지금 고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24년 말이 될래? 25년 말이 될래? 아니면 정말 26년 말까지 갈래? 이 지금 그 방향성의 한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뭐 금리 인하도 좋고 다 좋은데 상승하는 사이클 산업에서 상승 추세가 좀 높은 확률로 보이는 요런 쪽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이쪽을 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요. 하이닉스가 뭐 17만 원, 18만 원 갑니다. 보면 안 돼요 그때는. 선반영 다 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에서 큰 뷰, 장기적 이제 목표 주가가 얼마냐 설정해 놓으시고 그러고는 거기서 뭐 오히려 삼성전자 지금 단타 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그걸 뭐 1억, 2억, 3억으로 하니까 뭐 월에 이제 몇백씩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전략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하락장에서 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고 상승장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과연 뭐 조선이 언제까지 상승할 거냐, 변압기가 언제까지 상승할 거냐, 그리고는 자동차는 언제 시황이 돌아가서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거를 사이클적으로 보시면은 한국 시장은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 그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고 난 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반도체 소부장은 계속 들썩들썩하거든요. 그럼 매매도 그쪽에서 주로 하시면 좀 편하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반도체 24년도도 주도주고 25년도 상반기까지도 저는 주도주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한 가지가 궁금한 게 그 네이버 컨센서스 보니까요. 삼성전자 그 실적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그 전에 매출액 사상 최대를 그 기록했던 것만큼은 안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한 2년, 3년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좀 걸려가지고 삼성전자 투자를 좀 보류하시는 그런 게 있고 오히려 그렇죠. 이제 그럴 수도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뭐 한 1분기 내년 지나면 네네. 올라갈 거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섹터가 40% 성장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얕은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있어서 아니면 언제 도달하는 시즌인데 넘버가 그렇게 옛날처럼 안 나온다. 지기치기 40조 는다 하더라도 그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ROE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PER은 15배고 ROE 측면에서 뭐 9%, 10%, 7%안 나오기 때문에 PBR이 아직 편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맞는데 과거 다른 게 있어요. 하이닉스 갖고 보면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는 HBM 같은 이런 킬러가 없었어. 그냥 순전하게 사이클이었어.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정도의 ROE 기념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로 따지면 8만 원, 하이닉스라면 15만 원 이상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이상 목표 주가를 부르는 이유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아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완전 새로운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HBM 이것이 내년에 딱 하고 24년 9월 달에는 없어져. 25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은 그게 구조적이지 않잖아요. 네.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속 안 된다고 보면 마침 전기차가 성장률이 15% 20%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뜨는 게 아니듯이 그거 아닌 거잖아요. 구조도 되는 거니까 새로운 스트럭처리 다른 게 오는 그러니까 스트럭처리 다른 게 HBM. 그리고 혹시라도 HBM보다는 파괴력은 적지만은 좀 늦게 임팩트가 가겠지만은 온 디바이스가
내년도 연말쯤에 한 10%, 내후년에 한 20%, 그다음에 갑자기 40% 이렇게 될 소지가 있는 그 메모리에 금전적 영향이 있는 잠재적인 새로운 변화거든요. HB만큼 아니지만 이런 새로운 사이클에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은 24년도 딱 적어서 고해의 ROE 측면에서 PBR, PR이 싸다 안 싸다 과거에서 15만 원의 목이다 아니면 8만 원의 목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열어놓되 한 번만 체크는 해야 되는 거고 주가가 미리 땡기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천천히 가면 거기까지 갈겠네 라고 접근하는 게 필요한 건데 그걸 사람들이 보시기가 어려운 거고요. 밸류에이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BJP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7만 원, 삼성전자가 한 8만 원 후반대 가면은 저도 리스크에 대한 걸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다연선 전기차도 다 많이 땡겨서 27년 8년을 땡겨서 PER 30배 이상은 안 된다라고 컨선이 되니까 주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밸류에이션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 2차 전지는 스트럭처리 다 달라진다는 거 많은 사람이 앞당겨서 지난 여름에 다 땡겼던 거고 반도체나 이런 거는 그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저했는데 반도체도 아까 말한 스트럭처가 달라지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점점 인식해 갈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24년도 여름 정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때 그래서 주가적으로는 여름 아주 빠르면 금리가 만약 그 이전에 인하된다 하면은 경기 침체가 아니고 인플레가 내려가서 금리가 앞에서 인하된다면은 주가가 한 여름까지 안 가고 앞당겨서 갈 수도 있고 그게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해서 이게 스티키하게 내려오면은 아마 그 여름 정도에는 갈 것 같고 반도체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4월에서 7월 사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고치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확 할 때 그때부터는 리스크 테이크 오프를 하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요. 아니 목표 주가는 과거랑 다르다. 밸류에이션 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니, 헤드라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나오면은 그럼 그때 파시면 돼요. 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해야 된다. 잔소리가 많지. 잔소리가 많아. 그런 뉴스 나올 때는 사도 돼요. 네, 맞아. 근데 삼성전자 대박이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 원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가 샀는가 이런 뉴스 나오면은 그때 팔면 그때 팔아요. 테이버스 말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확률이 한 88%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지금 사도 돼? 그러니까 하이닉스 얘기하면 다들 그래요. 아직 적자인데?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막 얘기 나왔을 때 그때가 약간 2차 전지 이렇게 확 구조적 성장 이런 느낌하고 비슷해서 그때 다 달려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후로 지금 벌써 몇 년? 한 2, 3년 지났나요? 21년 초, 네. 21년 1월 첫째 주 금요일 삼성전자 93,000원인가 입원했을 때 진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모닝 증권사 에너지때 사지 마라 그랬거든. 사지 마라 맞아요. 막 혼났지. 너 이 주가 안 온다. 꽤 오랫동안 내가 그랬거든. 그때 비슷할 때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저 그때 유튜브 영상 딱 하나 올려놨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이 이상하다. 왜 이 올라가는 삼성전자 이 무거운 종목을 매수를 해서 7%씩 끌어올리냐. 그게 말이야.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 올렸다가 엄청 욕먹었거든요. 근데 그 망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도 그때 곡지였지.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지금 좀 바뀌었죠 주문이가. 사이클을 보셔야 돼요. 사이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2차 전지 질문을 주셨는데 2차 전지가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보여주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2차 전지는 자동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금리 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빵 떴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현대기아는 잘 버텨요. 수출 시장이 잘 나오니까. 근데 그렇죠. 글로벌로 지금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런 데 보면은 주가 계속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는 하나예요. 힘들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GM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난달에 이제 11월 달에 얘기가 나온 게 우리가 지금 2차 전지하고 전기차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임금 협상도 했고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긴축을 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빠져서 주주들이 불만이니 우리 1년 동안 버는 돈 바로 자사주 매입석으로 때릴게 하면서 시가총액의 거진 한 4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비율을 한 방에 때렸어요. 그리고는 걔들이 지금 1년에 남기는 이익이 10빌리언이거든요. 그만큼 자사주 매입소가 간다 그랬습니다. 대단하네요. 아니 거의 25%였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본인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사서 태워보낸다 얘기하고 그러는 주가가 25%가 떴냐? 8% 떴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럼 결론은 지금 테슬라랑 승부하고 BYD랑 승부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해서 그쪽을 더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쪽 투자할 돈을 주주한테 돌려준 거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딱 놓고 보니까 자동차 많이 안 좋네 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투자를 점점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은 GM이랑 했던 공장 연기한다, 포드랑 했던 공장 연기한다, 맞아요. 스텔란티스랑 공장 연기한다. 연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수요가 못 따라서일 수도 있고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일 수도 있는 거죠. 차값도 비싸고. 모든 건 고금리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저금리일 때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그 숫자들은 엄청 높게 나간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까지도 높게 나갔고. 그런데 올해 고금리가 딱 완성이 되면서 지금 실제로 자동차 업체를 보면은 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고는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은 실제로 조금씩 떨어져요. 요즘에 할인 판매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실제로 자동차 판매를 보면은 과거에는 제네시스 중심 판매였는데 지금은 이게 그랜저로, 소나타로 맞아요. 내려오고 있죠. 네. 맞아요. 이러면은 이게 자동차 시장 안 좋은 거거든요. 어포더블 제품이라 그래서 네. 그러네요. 일반적인 사람한테 가야 되니까. 맞네요. 그래서 그게 경차를 광고한다. 요새 경차 광고 엄청 합니다. 맞아.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네. 제네시스 광고만 때리고 제네시스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때가 어찌 보면 진짜 이제 호황기고 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반대로 경차가 안 팔립니다. 요새는 다들 경차 누가 사요? 아반떼 사야지, 소나타 사야지, 요새는 그랜저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가 다시 올라갈 때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자동차 시장이 돌아서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자동차가 재고가 더 늘었다가 자동차 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반도체도 지금 보면 올해 초부터 돌린 이유가 반도체 재고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돌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반도체는 정말 쉬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보면 돼요. 좀 더 보면은 뭐 웨스턴 디지털이나 이런 기옥시아 몇 군데만 더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만 지금 현대 있죠, 기아 있죠, 쌍용 있죠, 그리고는 쉐보레 들어와 있죠, 넘어가면은 혼다 있죠, 토요타 있죠, GM 있죠, 폭스바겐 있죠, 얼마나 많아요. 걔네들이 다 경쟁하고 있는데 전기차까지 끼어든 거거든요. 이거 이번에 저는 생각하기에 자동차에서 몇 군데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안 되는 곳이나 지금 능력이나 자본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업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하락 사이클에 걸려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체가 들어온 게 디스럽티브하게 들어온 테크놀로지인데, 모든 신산업이 최초의 그 이노베이터 또는 early adopter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합하면 15% 16% 되거든요. 그 비중을 넘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간극이 생겨요. 그 다음쯤엔 가격이 내려가야지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성장이 됐을 때 작년에 뭐 60%하고 올해 30%하고 내년 40% 30%인데 올해 내년 넘어가기 어느 시점에서는 그 그러니까 15% 사거나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부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게 고금리가 아니더라도 원래 대기되고 있었던 거라고. 근데 그 대기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그 순간에 피크가 7월 달에 광분했을 때 2차 전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모든 게 좋게 풀어졌는 거고, 지금 6개월 사이에 많이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어저스트 돼가고 적정하게 내려갔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에 딱 금리를 내준다니까 지금 약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전기차는 그 전기차의 배터리가 40%에 40%의 원가에 다시 40%가 또 양극재니까 재료비에서 빠져주지 않으면은 전기차 업체가 수출료를 감수해야 돼요. 다만 금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안 살려도 좀 산다, 경차 중심 이런 건데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과거처럼 성장률이 확 전기차 중에 올라가려면은 뭐냐면은 우리 전기차 다음에 원래는 자율주행이 와야 돼. 근데 자율주행 펑션은 우리 내연기관에도 넣을 수 있지만 전기차에 들어가야지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좋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 레벨이 우리의 편안한 레벨로 오는 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레벨 2, 3가. 이게 결합이 될 때 전기차가 다시 한번 같이 결합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츄에이션은 이게 3레벨 비슷하게 그러면 26년도 진짜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25년까지는 자율주행차가 전기차를 같이 해서 올라갈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물론 자율주행차에 관련되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하려면 미리 한 2년 전부터 액티브를 하기 때문에 23년 말 또 24년도에 뭐 그 자율주행 관련 칩이 어떻고 뭐 설계가 그건 돼요. 근데 그게 장착이 돼서 전기차가 새로운 세그먼트에서 성장성이 한 머물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그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똑같아요. 밸류에이션이 20배가 중요한가 40배가 중요한가 30배가 중요한가 어딘가 계속 맞춰가는 거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테이블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이 있으면 좋은데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이. 적자가 엄청나게 나야죠. 지금 적자 나고 뭐 하다가 지금 금리 때문에 약간 헤어지잖아. 그러면 구조조정 되다가 구조조정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상태로 계속 낮아진 수익성 가지고 수익성이 낮아지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낮아져서 경쟁을 한 1년 빡세게 하고 한 1, 2년 하다가 이젠 기술적으로 딸리는 애. 나는 자율주행차는 못 가. 전기차에 새로운 뭐 소재하는 거 채택 못 해. 뭐 4680 나는 못 해. 이러면서 저절로 기술 레이스 떨어지는 놈들이 생기면은 뭐 죽어서 레이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절로 분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양극재나 2차 전지나 아니면 전기차나 일반 자동차 업체들이 25년까지 잘 버티면은 26년 전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6년부터는 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너무 낙관하지 금리 인하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되게 그 눈에 띄는 법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규제를. 뭐냐면은 어제 그저께 발표가 났죠. 무조건 배터리를 재사용해야 된다. 리사이클 맞아.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누구를 겨냥이냐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는 리사이클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벽을 정부가 스스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혹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 정책이 역행하거든요. 그 규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유럽도 그걸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거를 어찌 보면은 리튬을 계속해서 이제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재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규제를 세우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배터리 가격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산업 구조가 어떤 식으로 순환으로 만들어질 건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아에서 EV9 나왔거든요. 거의 1억 정도 해요. 아이고. 근데 그게 GV80이랑 같은 가격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GV80 살래, EV9 살래 그러면은 그 정도 되는 돈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옵션이 많아지죠. 많아지죠. 벤츠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차라리 테슬라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잠깐 고민 좀 해보고 과거처럼 전기차다 사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발 말씀드리는데 이제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혹은 뭐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선반영이 이미 24년, 5년, 6년도에 이렇게 성장할 걸 선반영했다가 고금리다. 그다음에는 전기차 판매 둔하다. 자동차 시황이 안 좋아진다면서 이 각도가 누웠거든요. 네. 누운 부분이 보니까 선반영된 부분에 큰 조정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깝잖아요. 몇 년 동안 투자해서 이제 돈 묶여 있고 또 잘못 선택하면은 또 크게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률 계산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네. 많이 내려갔을 때 그리고 자기의 포트에서 일정 부분 그 시가총액 배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10% 되나? 그거보다 높아요. 10몇 프로 돼요? 그럼 맥스는 그 정도 아니면 약간 낮게 많이 반영됐다면 그렇게 하고 대기하고 있든지 근데 문제는 이제는 시가총액을 15로 합시다. 근데 거기다 50% 하고 이거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전혀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슈퍼사이클 때 넣어가지고 막 한 3년 5년 그냥 버틸 거다 평생 가져갈 거다라는데 아니,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서 요즘에 반도체가 좀 오르니까 네. 제가 반도체 전문가로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도체만 100% 할까? 그런 잡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반도체 전문가라 하더라도 현금 아까 그랬죠. 현금 30%. 이거 어떻게 보니까 그 70%에서 반 그게 맥스야. 아니 이게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해서 100%. 아 이런 게 어딨어. 그럼 어떻게 하 그런 사고 방식을 틀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간에 그렇죠? 온 디바이스 간에.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반도체 팔고 외국인들은 열심히 사고 이런 게 결국은 그 올라갈 때 그 기분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버티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연되면 이제 전기차나 전방 산업이 지연되면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래도 또 들어가서 또 이게 잘못하면요 2년 걸려요. 2년. 2년. 진짜 잘못하면은 경기까지 나빠지면 3년 걸리고. 3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세요. 그 외국인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매법이 뭐냐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외국인이 뭐 살까? 그렇지. 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뭘까요? 아니 그게 진짜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그렇지. 왜 외국인이 사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장가 배수로 긁어 올려요. 그래서 박스를 뚫어주는 게 외국인이에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네. 한 30일, 40일 계속 산다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사는데 1억 갖고 합시다. 한 달에 그러면 나눠서 30일 동안 사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눠 살봤자 3번 나눠 살 거야. 그치? 아유 저는 매일 삽니다. 오를 때까지 사요. 이게 다른 거야. 외국인은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뭘 살까에 있어서 집중을 좀 해보면은 그럼 결국 외국인이 이거는 이런 이유로 당연히 사겠구나라는 그런 로직으로 이 가격은 매력적이다를 발견하면은 그럼 외국인이 사줄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외국인이 사서 올려주면은 오히려 이제 쭉 올라갔을 때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외국인한테 던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의견이 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모두가 합심해서 안 좋다 얘기하면은 왜 안 좋은지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그치. 좋겠다. 네. 네. 늦게 빠져나오더라도 이유는 알고. 근데 사실은 아까 다음 달 12월 차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시장에서 들은 얘기긴 한데 그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외국의 서양 계통에서 이제 연기금이나 아니면 무슨 펀드 이렇게 하는 쪽에서 규정을 좀 바꿨나 봐요. 바꿨다, 바꾼다. 들었어요? 그 외국인 등록제 폐지하는 거라.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그 포트에서 아시아 퍼시픽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아 퍼시픽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했어요. 이미 배제한 데도 있고.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번 달에 엑시큐션 안 돼 내년 다음 달 되면은 그게 실행되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5억 10억 하는 데가 아니라 큰 데가 중국을 100% 50%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데 배제시키는 안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어디서 사겠어? 한국 사는 거예요. 한국 뭐 사겠어요? 온디바 쪽방 사겠냐고.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당분간 계속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파니까 날아가진 않을 거예요, 주가가. 근데 아까 아웃퍼는 그런 식으로 아웃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죽고 하면. 저는 그래서 추석 구정 전까지는 아마 이런 섹터들이 계속 아웃할 거다. 내려가면 계속 살 겁니다. 네. 올라가도 오버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를 조금씩 할 거예요. 그렇군요. 나중에 한 달 뒤에 봅시다. 저는 잠깐만요. 하이닉스 하지 마세요. 안 팔고 있는데 더 지고 가겠습니다. 좋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2차 전지 네. 그 저희가 이제 소재나 이런 쪽을 하잖아요. 장비나. 그 전방 산업인 전기차가 못 가면 이 소재나 장비 딴 못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분리해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K 배터리는 잘 갈 수 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소재에서 막 효율화를 높여가지고 영업이익을 막 높이는 그런 기술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으면서 분리돼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하고, 그래도 전방 산업이 못 가는데 어떻게 가냐 이런 게 있고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일단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 안 한다 못한다 우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 하는 게 반도체 소비자 다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동 유출이니까. 근데 튀어나온 게 뭐죠? HBM. 그러니까 투자가 100에서 50을 줄더라도 그 살아남는 거는 집중되는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HBM 이렇듯이 2차 전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양극재 중심. 양극재가 뭐죠? 아까 배터리의 40% 가장 중요해서 그게 리튬 가격 어쩌고 난리치는데 사실은 양극재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게 생산성을 높이고 하고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높이고 하는 거에 한계 내지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음극재에서 뭔가 솔루션을 찾으려고 한다. 그럼 음극재에 대한 거기에 시각은 근데 주가가 많이 갔으면 안 되고 주가 많이 안 갔으면은 음극재에 대한 시각은 앞전에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 카본 나노 튜브 이런 거 도전제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게 최근에 오른 게 있죠. 나노 신소재나 제이오 같은 거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딱 제이오를 얘기했는데 그런 게 오른 거죠. 그런 건 분리될 수 있죠. 새로운 거. 아니면 좀 멀지만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삼성 SDI 포함해서 예타 나오는 거 뭐지? 전고체. 전고체 한다. 그럼 전고체를 하면은 그 관련되는 그 소재라든지 전극을 만들고 이런 거에 관련되는 장비. 그런 전극 공정 장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런 거 CIS 같은 경우 야금 그 실적이 안 나와. 근데 실적이 안 나면 적자는 아니야. 근데 밸류는 아직 편안하지 않은데 그래도 주가가 밑에 누웠거든. 그렇게 해도 다르다 할 수 있지. 근데 일반적인 2차 전지 양극재 거기에 관련된 장비주는 내려간 게 맞았고 최근에 오른 거는 유가 때문에 금리 때문에 오른 거.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 집안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사업을 열심히 크게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망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죠.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먹여 살려야겠죠. 근데 그러고는 아버지도 힘들어요. 그럼 제가 돈을 드려야겠죠. 그게 전기차고 배터리고 양극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전기차가 GM이 LG 엔솔한테 딱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너네 정부한테 지원금 받는데 우리 힘드니까 반반 나누자. 그치. 말이 안 되는데.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합작사고 지분이 반반이니까 뭐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 파나소닉이랑 테슬라도 그런 뭐 협약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다들 잘 벌어야 되고 돈을 못 벌어도 다들 어깨를 걸어야 되는데 이쪽이 안 좋은데 여기는 좋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빨대꽂이로 내려오겠죠. 그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아이고 나는 그 맨날 무료급식소 가는데 우리 그 손자는 맨날 호텔 가서 밥 먹고 야 할배도 밥 사줘. 밥 사드려야죠.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결국 위가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면은 아래도 결국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원가 절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섹터 전체를 하고 그리고는 가장 위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방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를 가장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전방이 좋아요. 후방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이 안 좋으면 후방도 당연히 연쇄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저 괴를 너무나 맨 밑에 있는 거는 아까 그쵸 양국지 하신 뭐 그 전기차 메뉴에 뭐죠? 사람들 소비 패턴이잖아요. 네, 돈이 그렇지. 없으면 그 고금리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해서 요걸 분리를 잘 쉽지가 않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극재나 네, 리버 그거는 그런 쪽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거니까 그거 찾는 건 선수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그 테슬라 네. 좀 되게 좋아하시고 비중 많이 싣고 계신 분을 이렇게 좀 만나뵀는데 이분도 얘기를 하시는 게 냉정하게 말해서 테슬라가 내년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그럼 주가가 그래도 상당히 방어를 잘하는 것 같다. 잘했죠. 250가였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는 거는 약간 그거를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봐야 되나? 아무튼 좀 주주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주주분들이 약간 테슬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차 모으는 경향도 뭐 그것도 있다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식보다 로열티가 강하니까요. 근데 사실 내년을 조금 실적이나 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테슬라에 그 저기 그 도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 소프트웨어 FSD 그거에 대한 걸 만약에 한참 뒤로 미루면은 잘 모르지만 지금 주가가 네. 막 날아갈 뭐 그거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해. 목표가 벌써 60.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기본적으로는요. 네. 대만도 우리보다 앞서 나오는 미국이나 대만의 그 IT나 테슬라도 사실 IT 계통 옛날식으로 네. 되는 거잖아요. 50배, 60배 가면은 힘들어해요. 미국도. PSR로 한 15배 넘어가면 힘들어해.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PSR 15배 가거나 11배, PER 50배, 60배 가면서도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거 오래 못 가. 아니면 거기서 플레이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럭키한 거고. 근데 한번 그렇게 맞들이면 다른 주 절대 못 삽니다. 아. 그죠? 그거 먹을 때 다른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 평생 아니 자기 자식한테도 그거 사지 말라 그러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은 좋죠. 그거 괜찮지. 그거는 네. 재미는 있고. 네. 근데 저는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어제 또 테슬라가 로봇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로봇. 그 주가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그래도 잘 버티는 이유는 테슬라는 지금까지의 혁신의 중심에 계속 있었는데 혁신을 계속 더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혁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 기업이 그지. 그거 PR. 퀄리티다. 네. 그게 이제 PER 50배에서 60배. 더 갈 수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이러면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싸다고 팔아도 나는 로봇 저거 상용화 될 때까지 안 팔 거야. 그러니까 충성심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이 얼마를 갈까요가 아니고 이 기업이 나한테 뭔가 꿈과 기대를 계속 주는구나. 그러니 나는 좀 더 볼래, 좀 더 그렇지, 볼래, 좀 그렇지. 더 볼래. 그게 결국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나왔어요. 아이패드 나왔어요. 그러고는 좀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더니 실적 좀 꺾일 때쯤 우리 다들 얘기하는 에어팟 나왔어요. 나중엔 비전 프로 나온대요. 그리고는 AI 할 거래요. 그리고는 중간에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 내고 계속 뭔가 혁신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서비스가 확장돼야지만 주가가 비싸도 용인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포인트야. 한국에 그런 주식이 있냐? 삼성전자 얘기하기 싫고 하이닉스가 HBM에서 보여줬어. 그러니까 밸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ROE가 나오더라도 밸류가 다 달라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20만 원 부르는 것이 아주 이상한 건 아니야 사실은. 한국에 있지 않으면 20만 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밸류가 아까 꿈을 주니까. 요즘 삼성전자가 요즘 난리 친 거 있죠. CXL. CXL. 틀린 거 아니야. 근데 CXL과 HBM하고 똑같은 건 뭔지 알아요? 똑같은 거냐면 디램하고 메모리하고 각종 CPU, GPU 사이에 인터페이스 통신하는 네트워킹 이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HBM 말고 CX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컴퓨터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대역폭이라고 있어. 1초에 그 데이터를 확 뿜어주는 거 있잖아요. CXL은
지금 HBM 나오는 거 슈퍼컴퓨터에 이 120편이니까 1000, 30분의 1도 안 돼. 대역폭 속도가 안 따라가. 다만 D램을 이렇게 같이 같이 GPU가 액세스하고 얘가 안 되면 얘가 액세스하고 동시에 쓸 수 있다 해서 효율성을 높이다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삼성전자 벌써 한 지가 3년 됐는데 이걸 더 확대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오버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시장 사이즈가 28년도에 150억 불이래요. 잠깐 봅시다. 28년도에 5년 뒤에 150억 불이래. CXL D램이 그 어떤 포캐스트에서 D램 시장이 그때쯤 한 1,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D램 시장의 한 10% 정도를 5년 뒤에 될 수 있다는 포캐스트가 지금 넘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다. 우리 HBM 지금 20%거든요. 한 1년 전에 3% 시작해갖고 자 5년 뒤에 10% 지금 나온 포캐스트가 그건데 삼성전자 혼자 있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신뢰도를 해서 5년치를 땡겨서 삼성전자가 주가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주까지 난리 뽀기는 게 문제다. 근데 돌아가서 삼성이 왜 그러면 CX를 이렇게 얘기하냐. 아까 꿈을 줘야 되잖아. 꿈이 없었어. 삼성전자 꿈은 뭐였냐면 사실은 HB 나오기 전까지는 파운드리였어. 근데 파운드리 꿈을 계속 갉아먹고 있잖아. 안 되잖아. 네.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를 했고 그다음 HBM에서 또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 과거에서 자꾸 머무면서 하이닉스가 한 30 가면은 얘네는 한 10밖에 못 가는 게 어쩌면 타당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사람을 바꾸거나 확실히 어떤 그 고객하고 관계에서 누구를 낚아채야 돼. 근데 사람을 이번에 안 바꿨어요. 인사에서.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안 바꿨다는 게 무슨 인디케이션이니까 이 상태로 괜찮다는 건가? 곧 바뀔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고집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바뀔 수 있는 건 내년도 2분기, 24년 2분기나 3분기 가기 전에 쇼프가 안 나면 이게 결과가 안 나면은 삼성전자는 다시 디웨이팅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하이닉스보다 더 앞설 수도 있을지 몰라. 파운더리하고 HBM3E에서 될까 안 될까 모르겠죠. 저는 공적이 되기 싫습니다.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삼성 1,000만 원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못 사요. 현금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 현금 3천만 원 다 갖고 이런 얘기 안 할 거고 그 1,000만 원에서 기준자재 700만 원 700만 원 갖고 700만 원 갖고 어떻게 삼성전자 어떻게 할래?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크잖아. 3배.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1대1이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0.5고 하이닉스가 1 이상 될 거. 그게 디레이팅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꿈을 주지 못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렇죠. 사람을 바꾸거나 커스텀을 낚아채거나. 커스텀 누구야? 엔비디아 낚아채거나.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 끝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조심스럽게 좀 질문을 드릴게. 에이, 조심스럽지 않겠대요. 네. 삼성전자 광고 바꾸시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섹터, 네.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래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혁신이 네. 있고. 네. 그러면은 그 혁신이 조금 딜레이 된다라는 관점일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2차 전지에 혁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다? 내 말 좀 봐요. 혁신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전고체는 괜찮은가요? 그대로 나가는 전고체는 혁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 보면. 근데 그건 2억짜리 자동차 들어간다면. 네. 그렇죠. 그게 1억이라 들어오면 혁신이 될 수 있지. 근데 지금인지 3년 뒤인지 모르지만 삼성 SDI하고 도요타하고 뭐 한다니까 오히려 삼성 SDI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혁신이 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이게 배터리예요. 네.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커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 대비 저장 용량이 커졌냐,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 대비 뭐 여러 가지 저항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초전도체가 나오면 혁신이겠죠. 근데 지금 배터리는 배터리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 올해 많이 올랐어요. 글로벌 리튬 시장, 글로벌 배터리 주가들, CATL 주가 올해 내내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말하고 주가가 제품의 가치를 말하느냐?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도 그 기업은 그대로 있고 주가가 떨어져도 그 기업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혁신을 만들어낼 거다. 그거는 지켜봐야 알겠으나 그냥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거고 배터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가 지 혼자 알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제조비다. 케미칼 제조비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원래 잘하던 거 가루 만들어가지고 넣고 섞어가지고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전기 넣었다 뺐다 그거 1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구 발전 동력, 말 그대로 아이언맨 이 가슴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런 거 만들어내면은 그러면은 그건 혁신이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데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저장하는 배터리예요. 우리가 예전에 알카라인 배터리가 했던 거를 리튬이온으로 바꾼 거고 그게 좀 더 커져가지고 많이 깔려서 지금 자동차를 움직일 만큼 저장된다 땡이에요. 뭐가 혁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전기차 배터리가 앞으로 혁신을 해서 그럼 전기차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차가 더 팔릴 거다. 그건 혁신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더 팔릴 거다. 그건 혁신이 아니죠. 스마트폰이 접힌다. 다음에는 스마트폰이 액정이 없어진다. 액정이 투명해진다. 얇아진다. 그리고 나중에 뇌에 연결된다. 안경이 띄워진다. 이런 게 바뀌는 게 혁신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배터리는 하나의 부품이에요. 부품에 무슨 혁신을 바래요. 그게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맨날 저는 1년 전, 2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하나의 제조업입니다. 혁신 산업이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는 제조업이에요. 그 규모가 커지는 숫자만 보시고 냉정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캐펙스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절대 혁신 산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혁신은 아까 혁신이라는 게 그 가죽혁이고 바꾸는 거잖아요. 앞에 거를 완전히 디스럽티브 파괴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휴대폰에다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애플이 혁신하는 건 혁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내에서 카메라의 그 개수가 듀얼이다, 쿼드다 이거 혁신이라고 안 그러죠. 근데 배터리가 있고 없고는 혁신은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하고는 혁신이 아니냐 맞는데 전기차에 들어왔어. 근데 거기에서 배터리의 그 발전 과정은 아주 근본적으로 그 전기차의 운행을 확 늘리는 게 아니면은 혁신이 할 수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전고체 이런 거는 혁신이 될 소지가 있죠. 이제 멀어서 그렇지. 그 내에서 뭐 하는 거는 혁신이 쉽지가 않아요. 4680도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건 또 사실은 테슬라가 그런 거를 유도했을 뿐인 거고. 그 LFP고 뭐 저기 NCA 뭐 8들도 뭐 9반반 얘기 나오는데 그건 혁신은 아니에요. Incremental Improvement. 점진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DRAM에서 DDR, 이제 SDRAM에서 Synchronous DRAM, DDR2, 3, 4 이건 혁신 아니에요. 그냥 improvement라고. HBM 이건 혁신이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혁신은 그렇게 완전히 앞에 걸 뒤집는 게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혁신이 없다는 게 아닌데 모든 산업의 혁신은 쉽게 안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배터리의 2차 전지가 전기차 내에서의 배터리는 사실은 혁신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전고체 이쪽에 좀 기대해 보고 있는 정도라고 하는 거죠. 아까 혁신은 자동차의 혁신은 내연에서 전기차 맞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손을 떼는 거. 근데 혁신은 그만큼 생각만큼 빨리 안 와요. 그 사람들 기대치가 해서 주가가 미리 가. 그 내려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배터리만 딱 보면 혁신 안 해. 물량이 많으니까 그게 눈에 커 보이는 거고 앞당겼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은 아니더라도 그 회사 중에서 오랫동안 가져갈 주식은 밑에 리튬부터 그다음에 아까 그 양극재 또 양극재 말고 음극재도 하면서 합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셀 이런 그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거지. 아까 같은 패밀리인데 나는 한쪽에 처박혔으면 항상 리스크하잖아. 나 얘만 말고 또 LG도 해야 되고 누구도 해야 되고 셀 업체 많이 해야 되고 셀 업체들은 또 전기차 업체 다 커스터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잘하면 좀 유도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고 사실은 에코프로도 그런 수직 계열화를 만약에 갖추는 과정 속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주가가 되거나 그걸 향해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에코프로는 그거를 계열사를 상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다른 문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간에 혁신은 쉽게 안 온다. 어느 섹터 간에. 근데 이 2차 전지 내 배터리는 그 자체의 한계 때문에 혁신이 진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밸류에이션은 조금 리거러스하고 좀 타이트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3년도에 상반기에 붙었던 그런 밸류에이션을 주는 시대는 이제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해는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실적이 늘면은 결국에 주가는 가는 거라고 본다고 하면 물량이 늘어나면 뭐 혁신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또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초기에 나왔을 때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 12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붐업됐던 산업이 PCB 산업이 있어요. 그 PCB 관련돼 가지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해성DS 이런 기업들의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어찌 보면은 뭐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제품에 PCB라는 그 보드가 들어가야 돼. 그래 PCB 보드가 그게 안에 뭐 CPU 꼽히고 메모리 꼽히고 다 꼽히고 그게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이 엄청 붐업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투자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게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엄청 거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캐펙스 증설하고는 다 적자로 빠져들거든요. 공급 과잉이 또 오지 산업이. 그러면서 뭐 이수그룹도 힘들어졌고 뭐 다들 힘들었어요. 심텍도 2018년, 19년 보시면 힘들었지. 다 적자예요. 그러다가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숫자가 늘어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매출은 무조건 늘어납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넘버 밑에 바텀 라인을 봐야지.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수익, 네, 이익 단위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익 단위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게 전기차 업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 소재 업체도 마찬가지. 이익이 줄어들면 결국 고사하는 거예요. 체력이 좋은 애들만 살아남는 거고 구조조정이 발생해야지만 그 섹터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많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주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이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전기차 잘 팔리면 이익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적자라고 확정할 때도 물론 이익률이 장비 소재에서 한 20, 30% 남는 데가 있어. HPSP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는 걔네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범용적인 거. 반도체 만들 때 일반적 웨이퍼?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 필요하잖아. 걔네들이 반도체가 안 팔리면 이게 무슨 빼박서 무슨 마진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양극재가 가장 큰데 범용적인 거거든 사실은. LF면 처음에는 약간 얘가 못 만드니까 만들지만 절대 그 마진이 10% 안 되고 7, 8% 되면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맞다가 맞는 건데 응급제가 아까 CNT가 탄소 나노투브가 해갖고 걔네만 만드는 게 아마 그 일시적으로 또는 어느 일정 기간 한 20% 받을 수 있거든. 그때 밸류시 받는 거지.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나오고 밖에 경쟁이건 금리 영향이건 아니면 위에 전방 산업이건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가 10%가 안 넘는데 얘네가 5% 스케일 이코노미 스케일을 뭐 제품 만들어서 18% 9% 10% 계속 올라간다? 이런 가정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업계가 마진을 어떻게 늘리지?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 자동차 업체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네. 테슬라가 자동차를 더 싸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는 소프트웨어를 먹고 살겠다고 가격을 낮추면서 하겠다는데 다른 업체가 어떻게 최근 2,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했다가 재고가 없다 하니까 마진이 기아가 이렇게 올라간 거지. 이 마진이 계속 지속되겠냐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전기차 업체 다시 밑에 셀 업체 양극재 가장 큰 컴포넌트 차지하는 게 마진이 두 자리를 가지 않다면 그거의 디스카운트를 갖고 간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똑같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끝으로 1억 정도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네. 저는 1억 있으면은 딱 기업으로 탑픽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 뭐냐면 전 어도비. 어도비 2, 3천은 넣을 거다. 네. 왜냐면은 AI 시대에 제일 이게 강점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뭐냐 그러면은 영상 편집이고 이미지 보정이고 이런 건데 거기 1등이 어도비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도비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20, 30% 정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 기준이나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반도체를 적어도 20, 30%는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그냥 1억을 다 주식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수출 증가 섹터.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현금과 주식을 나눠야 된다 그러면은 현금을 적어도 30%, 많으면 50%는 현금으로 가져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 반도체를 제조하는 하드웨어 기업, 그리고는 수출 증대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 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네. 저는 1억이 있으면은 4천만 원은 인도. 오, 네. 다음 연기하고 네? 아주 좋아요. 그 나머지 6천만 원 다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6천만 원에서 반도체 삼성하이닉스가 포함해서 3천만 원. 그 나머지는 주가 안 오른 종목. 근데 미국 종목 중에서는 사실은 다 올라서 고민됐는데 어도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도비 비싸요. 비싸긴 해요. 엄청 비싸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까 온 디바이스가 나중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관련된 그 설계라든지 디자인 하우스가 지금 주가보다 한 10에서 최소한 20% 빠지면은 한번 검토하고 그 정도 나머지는 트레이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시청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기하지 말고 투자합시다. 네. 남들 투기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지만은 여러분 인생 길잖아요. 지금 듣는 사람 대부분 한 평균 40줄 하면은 본인 나이 곱하기 2배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길게 공부하시면서 하시기 바라고 테이버 방송 많이 봐주시고 가끔 저 나오는 거에 너무 욕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같이 발전하면 좋겠어요. 네, 항상 말은 세지만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도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년인가? 내년이 무슨 년이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24년도? 하여튼 네. 내년에 또 뵙도록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이번님과 김장렬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